지금 아시아 여행 시장에서 믿기 힘든 변화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도쿄와 오사카만을 고집하던 대만 관광객들이 최근 전혀 다른 도시로 몰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만의 한 여행 플랫폼 발표한 선호 여행지 조사에서 부산이 오사카 바로 다음 자리에 올랐습니다. 단기 여행 부문에서는 일본 도시 전체를 누르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서울도 아닙니다. 한국의 지방 도시 부산입니다. 15년간 일본만 최고라고 믿었던 대만 여행 에디터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부산? 거기에 뭐가 있다고? 그런데 그 코웃음은 사흘 만에 지워졌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5년 차 전문가의 편견을 처참하게 무너뜨린 사흘간의 기록, 지금 공개됩니다. 이어질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만에서 여행 잡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름은 천회일인, 올해로 43살이 됐습니다. 타이베이에서 여행 잡지 소속 에디터로 일한 지 15년이 넘었습니다. 여행 잡지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맞습니다. 예쁜 사진, 맛있는 음식, 그리고 추천 여행지. 저는 그런 콘텐츠를 15년 동안 만들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자신 있었던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이었죠. 매년 봄이면 일본 벚꽃 특집을 만들었습니다. 가을이면 교토 단풍 특집을 냈습니다. 겨울이면 홋카이도 온천 특집이었습니다. 저는 일본을 사랑했습니다. 도쿄의 정돈된 거리, 오사카의 먹거리, 교토의 전통미. 제가 직접 일본 여행 가이드북도 냈었죠. 제목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아시아의 완성 일본이었습니다. 그 책이 대만에서 3만 부가 팔렸습니다. 15년 동안 저는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시아 여행의 정답은 일본이라고요. 한국은 어떻게 생각했냐고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은 인정했습니다. 명동 쇼핑, 한류 콘텐츠 그 정도는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한국의 다른 도시는 생각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서울이 한국 여행의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울도 도쿄에 비하면 부족하다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올해 초부터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잡지사 편집회의 때 일이었습니다. 매달 첫째 주 월요일마다 전체 편집 회의를 하죠. 회의실에 에디터 12명이 모여 앉아 다음 달 특집 주제를 정하는 자리입니다. 그날도 저는 의자에 앉아 노트북을 펴고 다음 달 일본 특집 기획안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후쿠오카 맛집 특집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막내 에디터가 손을 들었습니다. 편집장님, 이번 독자 설문 결과 좀 보셨습니까? 편집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막내가 화면에 설문 결과를 띄웠습니다. 가장 가보고 싶은 아시아 도시. 저는 당연히 도쿄가 1위일 거라고 생각했죠. 아니면 오사카. 그런데 화면에 뜬 1위는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도시였습니다. 부산이었습니다. 저는 잠깐 눈을 비볐습니다. 부산이요. 서울도 아니고요. 막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부산이 도쿄를 제치고 1위입니다.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설문 응답자가 몇 명인데요? 표본이 작은 거 아닙니까? 3,200명입니다. 3,200명이면 적지 않은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믿어온 것이 흔들리는 순간이요. 그때 사람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받아들이거나 거부하거나. 저는 거부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사무실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습니다. 대만 최대 여행 커뮤니티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검색창에 부산을 입력했죠. 그리고 놀랐습니다. 후기가 쏟아져 나왔어요. 부산 돼지국밥 인생 음식이었다. 광안리 밤바다에서 치맥했는데 인생 최고 야경. 감천문화마을 한복 체험 너무 예뻤다. 자갈치 시장 회 가성비 미쳤다.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끝이 없었습니다. 한 달 사이 부산 후기만 수백 건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행이겠지? 한때 반짝하는 거겠지. 대만 사람들은 원래 새로운 여행지에 열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엔 다낭이 그랬고 그전엔 방콕이 그랬습니다. 부산도 그런 유행 중 하나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다음 주에도 그 다음 달에도 부산 이야기가 줄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사무실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점심시간마다 후배 에디터들이 하는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웨이린 선배 부산 가보셨어요? 아니요. 꼭 가보세요. 진짜 좋아요. 일본보다 낫다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 말에 기분이 나빴습니다. 일본보다 낫다니요? 제가 15년 동안 일본 전문가로 일해왔는데 한국 지방 도시가 일본보다 낫다는 겁니까? 저는 그때까지 부산이 어디에 있는지도 정확히 몰랐습니다. 한국 남쪽 끝에 있는 항구 도시. 그게 제가 아는 전부였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부산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그때 저에게 부산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서울의 그림자. 도쿄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는 도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갈 수 있었을까요? 며칠 뒤 편집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15년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편집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편집장이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으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웨이린 다음 달 특집 뭐로 준비하고 있어? 후쿠오카 맛집 특집이요. 일본 규슈 쪽으로 잡았습니다. 편집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거 빼 부산으로 가.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부산이요? 응, 부산 특집 만들어 와. 직접 가서 취재하고. 편집장님, 지금 부산이 유행이긴 하지만 우리 잡지는 15년 동안 일본 특집으로 독자를 모아왔습니다. 갑자기 방향을 바꾸면 편집장이 말을 끊었습니다. 이것 좀 봐. 모니터를 돌려서 제게 보여줬습니다. 한국관광공사 통계 페이지였습니다.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하나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읽을수록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부산 방문 외국인 관광객 364만 명. 이게 어느 정도 숫자인지 아십니까? 부산 전체 인구가 323만 명입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보다 그 도시를 찾아온 외국인이 더 많았던 겁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이 사시는 동네의 주민수보다 외국인 관광객이 더 많이 몰려든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지금 부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진짜 멈추게 한 건 그 다음 줄이었습니다. 국적별 방문객 비중 1위 대만 68만 7,832명 18.9%. 저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대만이 1위라고요. 2위 중국 56만 명, 3위 일본 54만 명. 대만이 중국보다 많고 일본보다 많았습니다. 이 세 나라 비중만 합쳐도 전체의 절반에 육박했습니다. 그런데 그 절반의 꼭대기에 대만이 있었던 겁니다. 편집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더 있어.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대만인 부산 방문 비율이었어요. 이 숫자가 무서운 속도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3년 전에는 13%였습니다. 그게 16%가 됐고 올해 상반기에는 23%를 넘었습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솔직히 머리가 복잡했죠. 15년간 일본만 다뤄온 사람한테 이 숫자들은 불편했습니다. 대만 사람 68만 명이 부산에 갔다는 건 그 68만 명이 도쿄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래도 쉽게 인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편집장님, 이거 직항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가깝고 싸니까 가는 거지? 관광 경쟁력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편집장이 웃었습니다. 그것도 확인해봤어. 항공 데이터를 열었습니다. 부산에서 대만 타이베이까지 직항이 하루에 9편이 뜹니다. 항공사만 7개가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대만 프리미엄 항공사까지 부산 노선을 신규 취항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하루 9편이면 1시간 반에 한 대꼴로 비행기가 오가는 겁니다. 대만과 도쿄 사이 직항 편수와 맞먹는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반박할 말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직항이 많으니까. 숫자가 부풀려진 거잖습니까? 편집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반대야. 사람이 먼저 몰렸고 항공사가 따라간 거지. 수요가 없는 노선에 하루 9편을 띄울 항공사가 어디 있겠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편집장이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여줬습니다. 체류기간과 소비 데이터였습니다. 부산을 찾는 외국인 평균 체류기간이 6.2일이었습니다.
3년 전에는 4.4일이었습니다. 하루 이틀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거의 일주일을 머문다는 겁니다. 1인당 평균 소비 금액은 828달러. 하나로 1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것도 전년 대비 크게 늘어난 숫자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15년 동안 일본이 최고라고 믿어왔는데 자기 나라 사람 68만 명이 한국 지방 도시에 열광하고 있다면? 그리고 체류 기간은 점점 길어지고 쓰는 돈은 점점 늘어나고 항공사들은 경쟁적으로 노선을 늘리고 있다면? 인정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부정하시겠습니까? 저는 부정을 택했습니다. 숫자는 숫자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직접 가서 보면 다를 거라고요. 대만 사람들이 새로운데 혹한 거지. 부산이 진짜 대단해서 가는 건 아닐 거라고요. 편집장실을 나와 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서랍에서 취재 노트를 꺼냈죠. 새 노트였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부산은 과대평가됐다. 3일이면 충분하다. 내가 직접 확인한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항공권을 검색했습니다. 타이베이에서 부산까지 직항 2시간 30분. 도쿄행 항공권보다 훨씬 저렴했습니다. 사흘 뒤 출발편을 끊었죠. 동료들한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부산 취재 간다. 사흘이면 끝날 거야. 동료들이 바로 답장했습니다. 사흘이요? 왜 이린 선배? 일주일도 모자랄 텐데. 부산 얕보면 큰일 납니다.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한국 지방 도시를 일주일이나 취재하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김해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제 취재 노트가 미완성 문장들로 채워지기 시작할 거라는 걸요. 사흘 뒤 아침 타오이안 국제공항 출국장으로 걸어가면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조금 놀랐습니다. 부산행 탑승구 앞에 사람들이 가득하더군요. 대만 사람들이었습니다. 젊은 커플, 가족 단위, 친구끼리 온 여성 그룹까지. 탑승구 의자가 모자라서 서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혹시 아시는 분들 있을까요? 예전에 일본행 비행기 탈 때 풍경이요. 딱 그 분위기였습니다. 그 인파가 지금 부산으로 향하고 있었죠. 비행기에 올라 좌석에 앉아서 주변을 살폈어요. 승객 대부분이 대만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부산과 대만을 오가는 항공기에 대만 국적 승객 비율이 70%가 넘는다고 하더군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옆자리 젊은 여성이 핸드폰으로 뭔가를 열심히 보고 있었어요. 슬쩍 봤더니 부산 맛집 리스트였습니다. 돼지국밥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죠. 그 아래 광안리, 감천문화마을이라는 단어도 보였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직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2시간 30분 뒤 비행기가 김해공항에 착륙했어요. 여러분 김해공항 잘 아시죠? 저는 솔직히 한국 지방 도시 공항이니까 작고 낡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타오이안 국제공항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될 거라고요. 입국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자동 출입국 심사 게이트가 보였어요. 외국인도 이용 가능하다고 적혀 있었죠. 여권을 올려놓았습니다. 화면이 얼굴을 인식했어요. 게이트가 열렸습니다. 3초였어요.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입국 심사가 끝난 겁니까? 도쿄 나리타에서는 줄 서서 15분은 기다려야 했거든요. 수함을 찾는 곳으로 갔더니 제 캐리어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나리타에서는 30분쯤 기다려야 했는데 말이죠. 입국장을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멈춰 섰습니다. 눈앞에 대만어로 된 안내 표지판이 보였거든요. 환영합니다. 대만 여행객 여러분. 비집 부산 패스 안내 부스가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직원이 대만어로 설명하고 있었어요. 대만 관광객 전용 안내 부스라니. 지방 도시 공항에서요. 저는 잠시 그 부스를 바라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관광 안내가 아니었어요. 이 도시가 대만 사람들을 얼마나 의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공항을 나서서 경전철을 타고 시내로 향했습니다. 열차 안에서 핸드폰을 켜보니 무료 와이파이가 잡히더군요. 창밖으로 부산 시내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건물들이 낮았습니다. 도쿄처럼 빼곡하지 않아서 하늘이 넓었죠. 저 멀리 바다가 얼핏 보였어요. 도시 안에서 바다가 보인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도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풍경이었거든요.
호텔은 서면이라는 곳이었어요. 부산에 번화가라고 들었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들어가서 창문을 열었죠. 거리가 내려다 보였어요. 저녁 7시 배가 고팠습니다. 대만에서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야시장에 나가거나 푸드판다로 배달을 시켰을 겁니다. 푸드판다 배달 시간은 보통 40분에서 1시간이에요. 배달비도 따로 붙죠. 동료가 보낸 메시지가 떠올랐어요. 쿠팡 이츠 깔아보세요. 설치하고 열었더니 위치 권한을 허용하자마자 주변 식당들이 화면에 쫙 뜨기 시작하더군요. 스크롤을 내려봤습니다. 식당이 200개가 넘었어요. 대만 푸드판다에서 제 주변에 뜨는 식당은 보통 20개 정도였거든요. 떡볶이라는 음식이 눈에 들어왔어요. 8,500원 배달비를 확인했습니다. 무료라고 적혀 있었어요. 다시 확인해도 정말 무료였죠. 주문 버튼을 눌렀습니다. 샤워를 하고 나왔더니 앱에서 배달원 위치가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지도 위에 오토바이 아이콘이 호텔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대만 푸드판다에는 없는 기능이었죠. 알림이 울렸어요. 주문한 지 정확히 18분 후였습니다. 문을 열고 받았어요. 봉투를 들었는데 손에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책상에 놓고 열었더니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빨간 소스가 떡 위에 걸쭉하게 얹혀 있었죠. 튀김도 2개 들어 있었습니다. 18분 전에 주문한 음식이 아직 이렇게 뜨거웠어요. 젓가락을 들어 떡 하나를 집었습니다. 소스가 젓가락을 타고 실처럼 늘어졌어요. 입에 넣었습니다. 처음에 달콤한 맛이 혀를 감쌌어요. 그 다음에 매운맛이 올라왔죠. 떡이 이빨에 착 달라붙으면서 쫄깃하게 씹혔습니다. 삼키고 나니까 입안에 알싸한 여운이 남았어요. 튀김을 하나 집어 베어 물었습니다. 바삭 소리가 났죠. 속은 부드러웠어요. 이걸 빨간 소스에 찍어 먹으니까 또 다른 맛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반이 사라져 있었어요. 이게 8,500원에 배달비 무료라고요. 대만에서 비슷한 걸 시키면 배달비 포함 300타이완 달러에 40분은 걸렸을 텐데요. 저는 빈 용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소스가 바닥에 남아 있었어요. 숟가락으로 긁어서 마지막까지 먹었습니다. 그리고 치즈 노트를 꺼냈어요. 펜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대만 야시장이 더 다양하지. 그렇게 쓰려고 했어요. 대만 야시장은 정말 대단하거든요. 스린 야시장, 라오호 제야시장, 펑자 야시장. 수백 개의 노점이 늘어서 있고 종류도 끝이 없습니다. 그건 자신 있었어요. 하지만 펜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야시장은 직접 나가서 뜨거운 밤 공기 속에서 줄을 서야 하잖아요. 호텔 방에서 버튼 하나 누르면 18분 만에 뜨거운 음식이 문 앞에 오는 시스템과 비교하면 미완성 문장이 하나 생겼습니다. 첫 번째였어요. 완성할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을 쓸 수는 없으니까요. 부산에 온 지 3시간밖에 안 됐는데 벌써 하나가 흔들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부산의 아침은 타이베이보다 건조했죠. 공기가 맑았습니다. 씻고 옷을 입으면서 오늘 취재 계획을 정리했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돼지국밥이었습니다. 왜 돼지국밥이었냐고요? 출발 전에 데이터를 하나 더 확인했기 때문이에요. 부산관광공사가 대만 관광객 15,79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군요. 선호하는 부산 음식 1위 66.9%가 돼지국밥을 꼽았습니다. 3명 중 2명이 돼지국밥을 먹으러 부산에 온다는 뜻이에요. 2위가 부산 어묵 37%, 3위가 씨앗 호떡 22%였죠. 압도적 1위였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국밥이 뭐 대단하다고. 대만에도 돼지고기 탕은 있습니다. 루로우판도 있고 주로우탕도 있죠. 우리 대만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내장까지 요리해서 먹는 나라입니다. 그런 대만 사람들이 한국 지방 도시까지 와서 돼지국밥을 먹는다고요? 과장이 아닐까 싶었어요. 심지어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대만 항공사 타이거에어가 부산 돼지국밥을 콘셉트로 한 퓨전 기내식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국물 형태는 아니고
돼지덮밥으로 변형한 거였죠. 그런데 이게 4개월 만에 2166개가 팔렸다고 하더군요. 탑승권에도 돼지국밥 광고를 실었습니다. 한 달 만에 10만 장이 배포됐어요. 항공사가 기내식까지 만들 정도면 보통 인기가 아닌 거죠. 그래도 직접 먹어보기 전에는 판단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호텔에서 나와 택시를 탔어요. 서면 돼지국밥 골목으로 가주세요. 5분도 안 걸렸어요. 택시에서 내리자 좁은 골목이 펼쳐졌습니다. 양쪽으로 국밥집 간판이 빼곡히 걸려 있었죠. 그런데 아침 9시밖에 안 됐는데 줄이 서 있는 집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갔어요. 줄에 서 있는 사람들 절반이 대만 사람이었습니다. 대만어가 들렸어요. 한 여성이 통화하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집이야. 줄이 좀 길어. 저도 줄을 섰습니다. 15분쯤 기다렸을까요? 안으로 들어갔어요.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테이블 10개 남짓. 벽에 메뉴가 적혀 있었죠. 돼지국밥 7,000원, 수육국밥 8,000원. 저는 돼지국밥을 주문했습니다. 3분도 안 돼서 나왔어요. 뚝배기에 뽀얀 국물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위에 돼지고기 편육이 올려져 있었죠. 밥이 국물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옆에 반찬 4가지가 놓였어요. 깍두기, 부추무침, 양파절임, 다진 마늘. 이게 다 7,000원에 포함된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테이블 위에 새우젓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 숟가락 떠서 국물에 넣었어요. 저었습니다. 그리고 한 숟가락 떴습니다. 여러분, 제가 15년간 여행 잡지를 만들면서 전 세계 음식을 먹어봤습니다. 미슐랭 레스토랑도 가봤고 길거리 음식도 수없이 먹었어요. 도쿄 라멘은 200그릇은 먹었을 겁니다. 대만 야시장은 제 뒷마당이나 다름없었죠. 그런 제가 이 한 숟가락에 멈췄습니다. 뜨거웠어요. 뼈를 오래 고아낸 국물이 진하면서도 담백했습니다. 느끼하지 않았어요. 새우젓이 들어가니까 감칠맛이 확 올라왔죠. 대만 주로우탕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주로우탕은 간장 베이스의 향신료가 강하잖아요. 이 국밥은 그런 게 없었어요. 뼈 자체의 맛이었습니다. 순수하게 뼈와 고기에서 우러난 깊은 맛. 밥을 말아서 함께 먹으니 든든했습니다. 고기를 씹었어요. 부드러웠습니다. 깍두기를 함께 먹으니 개운했죠. 그때 아주머니가 다가왔어요. 저를 한번 보더니 말했습니다. 멀리서 왔지 많이 묵어라.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묵어라 처음 듣는 말투였어요. 하지만 의미는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많이 먹으라는 뜻이었죠. 부산 사투리라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말이 묘하게 따뜻했어요. 대만 식당에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도쿄 라멘집에서는 더더욱이요. 일본 식당은 정확하고 깔끔하지만 이런 온기는 없었거든요. 아주머니가 깍두기를 한 접시 더 가져다 줬습니다. 제가 요청한 게 아니에요. 그냥 빈 접시를 보고 가져다 준 겁니다. 무료였어요. 대만 식당에서는 반찬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메뉴에 있는 것만 나오죠. 여기는 반대였어요. 시키지도 않은 반찬이 공짜로 나오고 리필도 됩니다. 식당을 나왔습니다. 골목을 걸으면서 취재 노트를 꺼냈어요. 펜을 들었습니다. 대만 음식이 더 다양하지. 그렇게 쓰려고 했습니다. 대만 음식은 정말 다양하거든요. 야시장만 해도 수백 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펜을 든 채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방금 먹은 그 국밥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7,000원짜리 한 그릇에 담긴 깊은 국물. 시키지 않았는데 가져다 준 깍두기. 음식의 다양함과 음식의 깊이는 다른 문제였습니다. 대만 야시장에는 수백 가지가 있지만 한 그릇에 이런 온기가 담긴 음식이 있었던가? 솔직히 떠오르지 않았어요. 취재 노트를 덮었습니다. 두 번째 미완성 문장이 생겼습니다. 부산에 온 지 아직 하루도 안 됐는데 벌써 2개예요. 주머니에 노트를 넣으면서 생각했습니다. 괜찮아, 음식은 그렇다 치자. 분명 다른 건 대만이 나을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다음 장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입안에 남은 국밥이 여운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어요. 참 이상한 도시였습니다. 오후가 됐어요. 돼지국밥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다음 취재지로 향했습니다. 광안리 해변이었죠. 택시를 타고 20분쯤 달렸을까요? 차창 너머로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도시 한가운데서 바다가 나타난 겁니다. 도쿄에서는 바다를 보려면 1시간 넘게 나가야 했거든요. 타이베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단수이까지 지하철로 40분은 타야 했죠. 그런데 부산은 시내에서 택시 20분이면 해변이에요.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여러분, 해변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모래사장, 파도 소리, 갈매기. 그런 거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대만 캔딩 해변도 가봤고 일본 쇼난 해변도 가봤습니다. 해변은 다 비슷하겠거니 했죠. 하지만 광안리는 달랐습니다. 해변 바로 앞에 거대한 다리가 놓여 있었어요. 광안대교였습니다. 바다 위를 가로지르는 곡선이 우아했죠. 오후 햇살을 받아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리 너머로 고층 빌딩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바다와 도시가 하나의 풍경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런 조합은 처음이었어요. 해변을 따라 걸었습니다. 카페가 줄지어 있었어요. 바다를 바라보며 앉을 수 있는 테라스석이 있었죠. 그중 한 곳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아메리카노 4,500원. 커피를 마시면서 주변을 살폈어요. 옆 테이블에 대만 사람 4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말을 걸었어요. 취재 중이라고 소개했죠. 어디서 오셨어요? 타이 중에서요. 부산은 몇 번째예요? 3번째요. 3번째라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관광지를 3번씩 오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왜 자꾸 오세요? 젊은 여성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서울은 관광하는 도시고 부산은 쉬는 도시예요. 바다 보면서 멍 때리고 시장에서 맛있는 거 먹고 밤에 야경 보고 그냥 쉬러 오는 거예요. 그 말이 조금 인상적이었습니다. 관광하는 도시와 쉬는 도시. 여러분은 여행 가시면 뭘 하고 싶으십니까? 유명한 데 돌아다니는 거요? 아니면 편하게 쉬는 거요? 나이가 들수록 쉬는 여행이 좋아지잖아요. 호텔로 돌아와 잠깐 쉬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다시 광안리로 향했어요. 낮에 봤던 그 해변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광안대교의 조명이 켜졌습니다. 파란색, 보라색, 흰색. 빛이 바다 위에 반사되고 있었어요. 다리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조명 작품 같았습니다. 그리고 해변을 보세요. 사람들이 모래사장 위에 돗자리를 깔고 앉아 있었습니다. 치킨 상자가 펼쳐져 있었죠. 맥주 캔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족들, 연인들, 친구들, 그리고 외국인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일본 해변을 생각해보세요. 오다이바 해변공원에 가면 음식 반입이 제한됩니다. 쇼난 해변은 음주 금지 구역이 있어요. 공원에 돗자리를 깔면 경비원이 다가와서 제지하죠. 깨끗하고 정돈돼 있지만 자유롭지 않아요. 대만 캔딩 해변도 밤에는 사람이 빠지거든요. 야시장으로 몰려가니까. 해변 자체에서 이렇게 먹고 마시며 즐기는 문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광안리는 완전히 달랐어요. 모래사장이 거대한 야외 식당이 된 겁니다. 치킨을 주문하고 맥주를 사서 나왔어요. 치킨 한 마리 18,000원. 맥주 2캔 4,000원. 합계 22,000원. 이 돈으로 바다를 보면서 야경을 감상하면서 저녁을 먹는 겁니다. 돗자리를 깔고 앉았습니다. 치킨 상자를 열었어요. 바삭한 냄새가 바닷바람에 섞였습니다. 옆에 앉은 한국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오늘 바람 좋다 아이가. 또 사투리였습니다. 좋다 아이가. 그 옆에 앉은 대만 관광객 무리가 웃으면서 따라했어요. 좋다 아이가. 발음이 서툴렀지만 모두가 웃었습니다. 국적이 달라도 바다 앞에서 치킨을 먹으면 다 같은 표정이 되더군요. 저는 맥주를 마시면서 생각했습니다. 15년 동안 일본 여행을 취재하면서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었던가? 도쿄 오다이바에서 바다를 보면서 치킨을 먹을 수 있었던가? 없었습니다. 규칙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광안리는 단순한 해변이 아니었어요. 도시의 거실 같은 곳이었습니다. 누구든 와서 앉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는 그냥 자유로운 공간. 취재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죠. 대만 캔딩이 더 아름답지.
그렇게 쓰려고 했습니다. 캔딩은 정말 아름다운 해변이거든요. 자연 경관만 놓고 보면 캔딩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펜이 멈췄어요. 캔딩에는 자연이 있습니다. 하지만 광안리에는 자연과 도시와 사람과 자유가 다 있었어요. 비교 자체가 공평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미완성 문장이 생겼습니다. 부산에 온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벌써 3개예요. 호텔로 걸어가면서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돌아가는 날이에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시가 사흘로는 부족하다는 걸 이미 느끼고 있었어요. 둘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오늘이 마지막 취재일이었어요. 내일 오전 비행기로 타이베이에 돌아가야 했거든요. 하지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아쉬웠어요. 이 도시를 하루 만에 떠나야 한다는 게요. 저는 그 감정을 애써 무시하면서 씻고 나왔습니다. 오늘 첫 번째 목적지는 자갈치 시장이었어요. 부산 하면 해산물 아닙니까? 대만에도 해산물 시장은 있습니다. 지룽 мя오커우 야시장이 유명하죠. 싱싱한 해산물을 바로 골라서 조리해 먹을 수 있는 곳이에요. 저는 그곳을 수없이 가봤습니다. 대만 해산물이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일본 츠키지 시장도 가봤죠.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지만 가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자갈치 시장 입구가 보였어요. 건물이 크더군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층에 수산물 판매장이 펼쳐져 있었어요. 수조마다 살아있는 생선들이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들이 큰 소리로 손님을 부르고 있었죠. 활기가 넘쳤습니다. 여러분 화로회라고 드셔보셨습니까? 살아있는 생선을 바로 잡아서 회로 떠주는 거예요. 저는 광어 한 마리를 골랐습니다. 아주머니가 바로 잡았어요. 눈앞에서 손질하더군요. 칼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2분도 안 돼서 접시에 회가 담겨 나왔어요. 2층 식당으로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2층에 앉았습니다. 회 접시가 놓였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매운탕이 나왔어요. 방금 회 뜨고 남은 뼈와 머리로 끓인 탕이었습니다. 밥도 나왔어요. 반찬도 4가지 나왔죠. 이게 다 합쳐서 15,000원이었습니다. 잠깐 이게 말이 됩니까? 화로회 매운탕에 밥에 반찬까지 15,000원이요. 대만 지룽 야시장에서 비슷한 양의 해산물을 먹으려면 화로회는 훨씬 비싸죠. 일본 츠키지에서 같은 걸 먹으면 하나로 27,000원은 거뜬히 넘고요. 매운탕 같은 건 상상도 못합니다. 뼈는 그냥 버리니까요. 회를 한 점 집어 초장에 찍어 먹었습니다. 씹히는 식감이 달랐어요. 탱탱했습니다. 방금까지 살아있던 생선이니까 당연하겠죠. 매운탕도 한 숟가락 떴어요. 얼큰했습니다. 뼈에서 우러난 국물이 깊었죠. 한국 사람들은 국물에 진심이더군요. 식사를 마치고 시장 1층을 다시 둘러봤습니다. 건어물 가게 앞을 지나는데 아주머니가 저를 불렀어요. 이거 한번 맛봐봐. 어묵을 하나 건네주더군요. 부산 어묵이라고 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쫄깃하면서 고소했습니다. 맛있네요. 아주머니가 웃었어요. 대만에서 왔지. 어떻게 아셨어요? 요새 대만 사람들이 진짜 많이 와. 반갑다. 하나 더 줄까? 또 공짜였습니다. 이 도시 사람들은 왜 자꾸 공짜로 먹을 걸 주는 걸까요? 시장을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다음 목적지 감천문화마을로 향했어요. 여러분 감천문화마을이라고 가보셨습니까? 산비탈에 알록달록한 집들이 타닥타닥 붙어있는 마을이에요.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크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대만 추펀도 비슷한 느낌이니까요. 택시에서 내려 마을 입구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면서 놀라운 걸 봤어요. 사람들이 한복을 입고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대만 사람들이었어요. 한복 체험 매장이 마을 입구에 있었죠. 가족 단위로 와서 한복을 빌려 입고 마을 곳곳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안내판이 하나 보였어요. 이곳을 찾는 외국인 10명 중 7명이 대만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정말이었어요. 들리는 말의 대부분이 대만어였습니다. 마치 대만 관광지에 온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죠. 주펀과 비교하면 어떨까 생각했어요. 주펀은 좁은 골목에 사람이 빼곡히 들어차서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감천문화마을은 달랐어요. 골목이 넓었고 벽마다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앉아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여유로웠습니다. 감천문화마을을 나와 해운대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블루라인 파크라는 관광열차가 있다고 해서요. 해변 절벽 위를 달리는 스카이 캡슐이었어요. 유리로 된 캡슐 안에서 바다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파도가 절벽 아래서 부서지고 있었어요. 한쪽으로는 해운대 해변이 길게 펼쳐져 있었죠. 대만에는 이런 관광 인프라가 없습니다. 자연 경관은 있지만 그걸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놓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놀라운 걸 하나 더 알게 됐어요. 이 모든 걸 비집 부산 패스 하나로 이용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패스가 출시 이후 48만 장이 팔렸다고 하더군요. 이용자의 73%가 대만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호텔로 돌아와서 데이터를 더 확인했습니다. 부산 외국인 의료 관광객이 3만 명을 넘었다는 기사를 발견했어요. 서면에 밀집한 피부과와 성형외과에 대만 관광객이 몰리고 있었습니다. 관광만이 아니었던 겁니다. 먹고 보고 즐기고 거기에 의료까지. 호텔 침대에 앉아 취재 노트를 펼쳤어요. 미완성 문장들을 세어봤습니다. 어제 2개, 오늘 2개가 더 추가됐습니다. 자갈치 시장 아주머니가 건네준 공짜 어묵이 떠올랐고 블루라인 파크 캡슐 안에서 본 바다가 눈앞에 어른거렸으니까요. 5개가 됐습니다. 이틀 만에 5개의 문장을 완성하지 못했어요. 내일 아침이면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돌아가서 뭘 쓸 수 있을까요?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내일 오전이면 김해공항으로 가야 해요. 짐을 싸야 했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캐리어는 열어둔 채로 침대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서면 거리가 보였습니다.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사람들이 걷고 있었죠. 취재 노트를 꺼내서 처음부터 천천히 넘겨봤습니다. 첫 페이지에 제가 쓴 문장이 보였어요. 참 대단한 자신감이었습니다. 지금 보니 부끄럽더군요. 다음 페이지들을 넘겼습니다. 미완성 문장들이 줄줄이 나왔어요. 5개의 문장. 단 하나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왜 못했을까요? 거짓말을 쓸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15년 동안 믿어온 걸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저는 15년 동안 아시아 여행의 정답은 일본이라고 믿었어요. 그 믿음으로 책도 냈고 잡지도 만들었습니다. 제 커리어 자체가 그 믿음 위에 서 있었죠. 그런데 한국 지방 도시에서 사흘을 보냈더니 그 믿음이 통째로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를 덮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부산과 대만의 관계를 더 깊이 들여다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숫자들을 보면서 입이 벌어졌습니다. 10년 전 대만인 부산 방문객은 7만 8천 명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대만인 비율은 전체의 3%에 불과했습니다. 대세는 중국인이었고 그 다음이 일본인이었죠. 그런데 10년이 흐르는 사이에 6.4배가 늘어난 겁니다. 중국과 일본을 모두 제치고 1위에 올랐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잘 들어주십시오. 직항 노선의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2010년에는 부산과 대만 사이에 항공편이 연간 338편에 불과했어요. 외항사 2곳이 전부였죠. 그러다 한국 저비용 항공사들이 대만 관광을 겨냥해서 노선을 뚫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대만 여행을 가려고 만든 하늘길이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 길을 타고 대만 사람들이 부산으로 몰려온 겁니다. 아웃바운드로 뚫은 길이 인바운드로 역전됐어요. 일본 노선에서는 벌어지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일본행 비행기는 여전히 한국인이 대다수거든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왜 대만 사람들이 도쿄 대신 부산을 택하는 걸까?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틀 동안 제가 겪은 것들을 하나씩 되짚어 봤어요.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진짜 충격을 받은 순간이 언제였는지요. 18분 배달이 아니었어요. 8,500원이라는 가격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시스템의 문제니까요. 시스템은 돈을 투자하면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진짜 멈춘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국밥집 아주머니가 제 얼굴을 보더니 멀리서 왔지 하고 말을 걸었을 때였어요. 시장에서 어묵 아주머니가 대만에서 왔지 반갑다 하면서 공짜로 하나 더 줬을 때였습니다.
광안리 모래사장에서 옆에 앉은 한국 사람이 좋다 아이가 하고 웃었을 때였어요. 그 순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전부 매뉴얼에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관광 마케팅에서 기획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 도시 사람들이 원래 그런 거였어요. 낯선 사람한테 먹을 걸 나눠주고 반갑다고 인사하고 웃어주는 게 이 사람들한테는 일상이었던 겁니다. 일본을 떠올렸어요. 도쿄의 편의점 직원은 매뉴얼대로 완벽하게 인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정확하고 깔끔하죠. 하지만 그 인사 뒤에 사람이 없었어요. 시스템이 시킨 인사였지 마음에서 나온 말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도 느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형식은 완벽한데 온기가 없는 친절이요. 그게 일본 여행이었어요. 완벽하지만 차가운. 부산은 정반대였습니다. 형식은 투박해요. 묵어라. 와체. 표준어도 아니고 존댓말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안에 진심이 있었어요. 시스템이 시킨 게 아니라 사람이 건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여행에서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요. 완벽한 시스템이 아닙니다. 정돈된 거리도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내가 이 도시에 왔다는 걸 알아봐주고 반가워해주고 뭔가를 나눠주는 사람. 그게 여행자를 다시 오게 만드는 힘이었습니다. 도쿄에는 시스템이 있었고 부산에는 사람이 있었어요. 68만 명의 대만 사람들은 시스템을 선택한 게 아니라 사람을 선택한 겁니다. 이게 왜 무서운 줄 아십니까? 시스템은 따라 만들 수 있어요. 돈을 투자하면 됩니다. 하지만 사람의 온기는 따라 만들 수 없습니다. 매뉴얼로 가르칠 수 없어요. 그건 그 도시가 수십 년간 쌓아온 문화이고 체질입니다. 부산이 가진 진짜 경쟁력은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복제 불가능한 경쟁력. 그래서 사람들이 세 번째도 네 번째도 오는 거였습니다. 저는 취재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빈 페이지를 찾았어요. 펜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멈추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솔직하게 쓰기 시작했습니다. 시스템은 사람을 편하게 만든다. 하지만 사람을 다시 오게 만드는 건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다. 일본은 시스템을 완성했다. 부산은 사람을 완성했다. 68만 명은 그 차이를 알고 있었다. 나만 몰랐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노트를 덮었어요. 그리고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내일이면 타이베이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예전 그대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걸요. 그리고 내일 비행기 안에서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사 제목을 바꿔야 했어요. 아침 6시에 알람이 울렸습니다. 눈을 떴어요. 창밖으로 부산의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죠. 사흘 전 이 방에 처음 들어왔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이 도시를 깔보고 있었어요. 지금 캐리어를 끌고 나가면서 느끼는 감정은 전혀 달랐습니다. 체크아웃을 하고 호텔을 나섰어요. 공항으로 가기 전에 한 가지를 더 하고 싶었습니다. 호텔 근처 국밥집에 들어갔어요. 첫날 갔던 그 골목이었죠. 아침 7시부터 문을 열더군요. 돼지국밥 한 그릇을 시켰습니다. 아주머니가 저를 알아봤어요. 또 왔네. 오늘은 뭐 안 시키도 줄게. 깍두기 한 접시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국밥을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대만에서 단골 식당에 가도 이런 대접을 받기 쉽지 않거든요. 2번 온 손님한테 반찬을 덤으로 주는 문화. 이게 부산이었습니다. 국물을 마지막까지 마시고 일어났어요. 아주머니한테 인사했습니다. 아주머니가 웃었어요. 또 와. 부산 자주 와. 또 와. 이 말이 참 쉽게 나오더군요. 이 도시 사람들은요. 택시를 타고 김해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부산 시내가 스쳐 지나갔어요. 사흘 동안 제가 걸었던 거리들이었습니다. 돼지국밥을 먹었던 골목, 자갈치시장 2층 식당, 감천문화마을 골목길, 광안리 모래사장, 그리고 취재 노트에 문장을 쓰려다 매번 멈췄던 순간들. 공항에 도착해서 출국 심사를 통과했어요. 탑승구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비행기 출발까지 40분 남았어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출발 전에 미리 써둔 기사 초고가 저장되어 있었거든요. 파일을 열었습니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부산 과대평가된 한국의 지방 도시. 사흘 전에 쓴 제목이었습니다.
타이베이 사무실에서 마지못해 출발하면서 써놓은 거였죠. 그때는 자신 있었어요. 사흘 취재하고 돌아와서 부산이 별것 아니라는 기사를 쓸 생각이었으니까요. 그 제목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364만 명의 외국인이 찾는 도시를 과대평가됐다고 쓸 수 있을까요? 10년 만에 대만 방문객이 6.4배 늘어난 도시를요? 아니었어요. 과대평가는 부산이 아니라 제 편견이었습니다. 커서를 제목 위에 올렸습니다. 드래그해서 지웠어요. 빈 제목란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천천히 타이핑하기 시작했어요. 68만 명이 증명한 도시 부산. 그리고 기사 본문의 마지막 문단을 새로 썼습니다. 사람들이 여행지에서 찾는 건 무엇일까요? 화려한 건물도 아니고 유명한 랜드마크도 아닙니다. 낯선 사투리로 많이 묵어라 말해주는 아주머니가 있는 도시. 바다를 보면 치킨을 먹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 도시. 7,000원짜리 국밥 한 그릇에 사람의 온기가 담긴 도시. 그래서 68만 명의 대만 사람들이 도쿄를 지나쳐 이 도시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편집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편집장님, 다음 달 특집 방향 바꿔도 될까요?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어떻게? 일본 특집 빼고 부산 특집으로 가겠습니다. 편집장이 웃는 이모티콘을 보냈어요. 그래서 내가 직접 가보라고 했잖아.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일어나서 게이트로 걸어갔습니다. 비행기에 올라 좌석에 앉았죠. 창밖으로 김해공항 활주로가 보였어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부산이 점점 멀어졌어요. 바다가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해 초 부산에 잠깐 여행을 갔는데 거리에서 대만 사람들이 정말 많이 보이더군요. 카페에서도 식당에서도 관광지에서도 계속 대만어가 들렸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산이 언제 이렇게 인기가 많아졌지? 그래서 데이터를 찾아보고 이유를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숫자를 따라가다 보니 결국 한 가지 결론에 도착했습니다. 여행지를 다시 찾게 만드는 건 화려한 관광지가 아니라 그곳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행에서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 건 무엇이었나요? 풍경이었나요? 음식이었나요? 아니면 그곳에서 만난 사람이었나요?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해외 감동 오픈이었습니다.